인류 문명 최고의 걸작이자 찬란한 아태 문명의 정수, 즉 에센스라고 평가되는 파르테논 신전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8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하루 입장객을 2만 명으로 제한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840만 명은 파리 에펠탑의 630만 명보다 200만 명이나 많은 것이고요.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비교하면 390만 명보다 2배가 넘는 것이고, 또 영국 런던 타워의 290만 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로 파르테논 신전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세계 제1의 관광 명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일까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아테네 신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살까지 속속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모든 것, 즉 누가, 언제, 왜, 어떻게 건설하였는지, 그리고 신전과 조각상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2번에 나누어 진행될 이 강의는 파르테논 신전에 숨겨진 내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써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함께 아테네 문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여러분께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시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건축에 약 10만 톤의 대리석이 쓰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대형 10톤 트럭으로 1만 대의 물량입니다. 운송수단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대 이 많은 대리석을 어디에서 또 어떻게 운반해 왔을까요? 더구나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진 아크로폴리스는 보시다시피 해발 100여 미터 높이의 절벽 위에 있습니다. 수톤 무게의 무거운 돌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올렸을까요?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대리석 해석장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떨어진 펜텔리콘 산에 품질 좋은 대리석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잘라내어 2톤 내지 5톤 크기로 대충 다듬은 다음 건설 현장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총 3만여 개에 달했을 겁니다. 운반수단은 2마리의 황소가 끄는 달구지였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에서 건설 현장인 아크로폴리스 입구까지 완만한 내리막길이어서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100m 높이의 아크로폴리스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서쪽 편에서 꼭대기까지 완만한 경사로를 이렇게 만든 다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윈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윈치를 복원한 모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조대왕 때 다산 정약용이 수원성을 건설하면서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중기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2000년 이상 앞서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 사용했다 하니 그것 또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좀 보시지요.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면을 실물 그대로 스케치한 그림인데요. 8개의 기둥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무심코 보시기에 8개의 기둥의 굵기가 똑같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 차이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다 똑같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그럴까요? 기둥의 크기가 모두 똑같고 기둥 사이의 간격이 동일할까요? 아니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이렇게 화살표로 기둥 사이의 간격을 표시해 보면 기둥 A와 B의 간격이 기둥 B와 C의 간격보다 좀 훨씬 좁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기둥 EF의 간격이 기둥 DE의 간격보다 좁습니다. 기둥의 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왼쪽 끝에 위치한 기둥 A와 맨 오른쪽 끝에 위치한 기둥 F의 굵기가 다른 기둥의 굵기보다 약간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해야만 사람들은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착시 효과, 일루션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착시 효과의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완벽한 평행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사선을 그려 놓으면 평행선이 약간 볼록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볼록한 것이 아니라 볼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착시입니다만. 자, 그럼 사선을 다시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완벽한 평행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각 능력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이 깨우쳤던 것이지요.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사람들, 특히 조각가 피디아스와 건축가 익티노스는 완벽한 건물을 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건물을 지어 놓으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착시 효과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다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한 건물이라고 느끼도록 하려면 인간의 착시 효과를 고려해서 완벽하지 않은 건물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맨 끝에 위치한 기둥의 굵기를 약간 크게 하고 또 양쪽 끝 기둥의 간격을 약간 좁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시 효과를 고려한 설계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건물을 세울 기초는 당연히 완벽하게 수평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르테논 신전을 짓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세울 기초를 수평으로 하지 않고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소뚜껑처럼 볼록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처럼 69.54m 길이의 가로는 4와 8분의 3인치, 약 11cm 정도 볼록하게 만들었고 30.88m의 세로는 2와 8분의 3인치, 그러니까 한 6cm 정도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물 빠짐을 좋게 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테네는 물 빠짐을 걱정해야 할 만큼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450mm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대리석으로 된 축구장 절반 크기에 가까운 건물 바닥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경사가 지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도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완벽하게 수평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물 빠짐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일 필요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첨화선이나 박공 그리고 메토포의 하단선을 보아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밑으로 처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감안해서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단지 물 빠짐으로 해서 볼록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한 수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착시 현상을 감안한 또 하나의 설계는 흘림 기둥입니다. 기둥의 굵기를 위아래를 똑같이 하면
기둥의 중간 부분이 가늘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착시를 보정하기 위해 기둥의 아랫부분을 이 그림처럼 약간 굵게 하는 것이 바로 미늘림 기둥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배을림 기둥의 건물이 있지요. 바로 고려시대에 지어진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기둥의 윗부분을 가늘게 한 소위 미늘림 기둥인데 비해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기둥의 위아래를 모두 가늘게 한 배을림 기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파르테논 신전은 이렇게 인간의 착시 효과까지 감안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함으로써 인간의 눈에 완벽한 것으로 보여지는 건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켜 불완전함으로 완벽함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완벽함을 추구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신의 완벽함을 본받으려고 그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완벽한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그들은 완벽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항상 현실을 직시하였다는 말이죠.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이 완벽한데 그만 인간의 부족함, 인간이 지닌 한계, 즉 착시 효과 때문에 불완전해 보이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법, 즉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착시 현상이라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현실에서 그들이 마주하는 사물의 이치를 파고드는 정신, 이것이 아테네에서 과학과 철학, 문학과 연극, 그리고 건축과 조각에 이렇게 녹아들어 아테네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숨겨진 놀라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건물의 기둥은 수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상식 중의 상식이지요.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은 수직이 아닙니다. 모든 기둥은 이 그림처럼 모두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10m 높이의 모든 기둥이 안쪽으로 6mm씩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기둥을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2.5km 높이에 다다르면 이 그림처럼 한 점에 모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몰타르도 쓰지 않은 이 건물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2500년의 풍상과 재난을 겪고도 아직까지 그나마 이렇게 건물이 남아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25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냈다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소위 황금 비율, 즉 x는 2y 플러스 1 또는 x는 2y 플러스 4분의 y라는 9대4의 수학 공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선 건물 바닥을 보면 가로와 세로가 정확하게 9대4입니다. 그리고 측면 기둥 17개, 전후면 기둥 8개로 정확하게 x는 2y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면의 벽면을 보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9대4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과 기둥의 굵기 또한 9대4입니다. 이러한 황금 비율의 구성이 인간에게 가장 안정된 느낌을 준다는 것을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알아냈던 것이고 이것이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천재적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의 또 다른 천재 다빈치의 황금 비율로 정착되었습니다. 물론 한치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 수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황금 비율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부터 보시죠. 이 그림은 파리에 있는 프랑스 예술학교 반원형의 건물 벽에 그려져 있는 반원, 헤미사이클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역사상 유명한 화가, 조각가, 건축가 등 미술가 68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주로 그린 19세기 전반 프랑스의 역사화가 폴 델라로시가 2년에 걸쳐 1842년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여러분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잘 아시죠? 그거에 비교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 그림 역시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로마 예술에 은근히 열등의식을 가진 프랑스 사람들은 폭 27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그림에서 자존심을 되찾기도 하는데요. 물론 아테네 학당을 모방한 그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앙에 월계관을 쓴 세 사람의 미술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코스 섬의 아페리스이고요. 물론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목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그 좌우의 두 사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아테네의 피디아스와 익티노스입니다.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한 두 사람을 맨 중앙에 배치하고 또 월계관까지 씌워준 것은 이들이 서양 미술사에서 최고의 미술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파르테논 신전 건설을 총괄 기획한 것은 건축가 익티노스가 아니고 조각가 피디아스였다는 점입니다. 건축가 익티노스가 아니고 조각가였던 피디아스가 파르테논 신전 건축을 주도함으로써 천재 조각가의 섬세한 예술성이 이 건물에 깊이 녹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 그림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파르테논 신전 건설의 숨은 공로자로 공사 현장을 총괄한 칼리크라테스, 또 그리고 아테네 최고의 지성인으로 페리클레스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에 참여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아버지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붕의 석가래만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많은 석공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바로 그 석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석공들 중에서도 단순한 석공이 아니라 조각가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석공이었던 모양입니다. 기원 후 2세기경까지 그의 조각 작품이 아고라 광장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16년에 걸쳐서 매일 4천여 명이 동원된 신전 건설에는 아테네 시민만이 아니라 애국인도 참여하였고 또 노예도 동원되었는데 이들에게도 하는 일에 따라 시민들과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노예들에게 지급된 돈은 결국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파르테논 신전은 천재적인 건축가와 조각가 그리고 뛰어난 솜씨의 석공들과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데 반대가 없을 수 없었겠지요.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페리클레스가 시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좋다. 여러분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내 개인 돈으로 짓겠다. 그 대신 파르테논 신전을 페리클레스가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달라. 이렇게 되면 모든 신전 건설의 영광이 페리클레스 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말겠지요. 이렇게 신전 건설의 영광을 한 개인에게 넘겨줄 수 없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파르테논 신전 건설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리더십 그리고 놀라운 설득 방법이지요.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문명이 황금기의 절정에 이르렀던 기원전 447년에 시작해서 432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부터 2457년 전입니다. 건물을 완성하는 데 10년, 조각을 마무리하는 데 6년, 총 16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래 이곳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2차 침공 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괴된 후 50년이 지나 더욱 훌륭한 모습으로 되살아난 것이지요.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아테네의 전 시민이 아테네를 버리고 피난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무방비 상태의 아테네를 처참하게 파괴했다고 하죠. 전쟁이 끝난 후 테미스토클레스에 의해서 성곽과 시가지는 어느 정도 복구되었지만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여러 신전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테네가 400여 도시국가를 아우르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면서 아테네 제국이라 불릴 만큼 강성해졌을 때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불리는 이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르테논 신전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아테네 문명의 최전성기에 이르러 인류 문명 최고의 걸작품으로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값비싼 상아와 황금으로 치장된 13m 높이의 거대한 아테나 여신이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황금의 무게가 1톤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와 호화로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르테논 신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전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파르테논 신전에는 건물 안에도 건물 밖에도 통상 모든 신전에는 있게 마련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없습니다. 이것은 파르테논 신전이 단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을 섬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전은 신의 영광을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와 아테네 사람들의 영광을 온 그리스 세계에 한껏 드러내기 위해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의 신에 대한 독특한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이란 존재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신에게 굴복하거나 신에게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곳에 모셔진 아테나 여신이 아테네의 수호 여신으로 결정되는 신화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아테나 여신이 아테네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나를 자신들의 수호 여신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은 물론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 자초지종을 알아봅시다.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테네에 물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아테나 여신은 아테네에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땅을 내리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신답게 바닷물이 솟아났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요. 바로 이것이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테나 여신이 아테네에게 전해준 올리브 나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후손이 이 에렉터이온 신전이 지금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무척 황당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두 신 중에서 아테나 여신을 자신들의 수호 여신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포세이돈 신의 노여움이 두려웠던 이들은 아티카 반도의 남쪽 그 순이온 곳에 사진과 같은 포세이돈 신전을 짓고 포세이돈 신을 끔찍하게 섬기기는 했습니다만, 신이 자신들을 선택한 것으로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내지 않고 반대로 자신들이 신을 선택한 것으로 신화와 전설을 지어낸 이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신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 데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전을 금고, 즉 기중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이 동맹은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400여 도시 국가가 속해 있었고, 본래 이 델로스 동맹의 공동기금은 델로스 섬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이집트 원정에서 패배한 후 델로스 섬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페리클레스가 이 금고를 아테네로 옮겨버렸습니다. 이 기금을 보관하는데 신전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신을 믿지 않는 애적이 아닌 한 신이 모셔진 신전에 숨어들어서 도둑질을 할 만큼 간이 큰 그리스의 도둑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금고이고 또 타락의 은화를 보관했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조각상의 숨겨진 의미,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의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